미국의 한 대학교에서 학생 여럿이 모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다라마바사, 아자차카타파 잠시만 우리가 시험용지도 아니고 왜 이런 이상한 걸 배워야 하는 거야? 한글이 그렇게 우수했으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한국말 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별 볼 일 없는 남의 나라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한글을 배우는 중일까요? 수많은 나라들의 언어 중에 왜 하필 한글을 배우고 있을까요? 그리고 학생들은 왜 이리 불만에 사로잡혀 있을지 사연을 통해 더 들어봐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언어학을 전공하고 있는 보거스입니다. 저는 역사와 다양한 문화가 풍부한 미국에서 자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람들이 소통하는 방식에 항상 매료되었습니다. 저에게 언어는 다른 세상을 여는 열쇠와도 같았죠. 고등학교 영어 수업 시간에 언어의에 매료되어 앉아있던 기억이 납니다. 셰익스피어를 공부하고 있었는데 셰익스피어가 단어를 가지고 노는 방식이 마법 같았죠. 그때 저는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니라 예술이자 사람과 문화를 연결하는 다리라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언어에 대한 저의 열정은 대학에 입학하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언어학을 전공하면서 언어의 구조, 소리 의미에 대한 연구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석사 과정에서는 언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할 수 있는 언어 교육 분야를 전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논문을 쓰다가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제 인생을 바꾼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양질의 교육, 특히 언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세계 오지의 어린이들에 관한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언어 접근성 부족이 어떻게 기회를 제한하고 빈곤의 악순환에 갇히게 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저는 언어 교육이 단순히 학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역량 강화를 위한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어 교육은 아이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주변 환경 너머의 세계를 탐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석사 학위를 마친 후 저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행동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지식과 열정을 가장 필요한 곳으로 가져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문맹률이 높은 에티오피아가 완벽한 출발점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작은 마을에 학교를 세우고 그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언어라는 선물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여정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 달 동안 집에서 연구하고 접근 방식을 계획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흥미롭고 효과적인 언어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까? 그러던 중 제 프로젝트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유튜브 동영상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한 중국인이 한국어를 배우는 영상이었습니다. 한자를 읽는 데는 어려움을 겪었지만 한글은 의외로 쉽게 읽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 관심을 끈 것은 한국어 발음이 미국 영어와 비슷하다는 그의 발언이었습니다. 정말 흥미로웠어요. 호기심은 저를 한국어로 뛰어들게 했습니다. 저는 한글이 15세기의 세종대왕에 의해 창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글은 소리를 낼 때 입모양을 본떠서 만든 문자로 배우기 쉽도록 고안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순성 덕분에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한글에 대해 더 많이 배울수록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한 언어 학습 도구로서의 한글의 잠재력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글의 음성적 특성은 소리를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표현할 수 있어 학습자가 구어와 문어를 쉽게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제 연구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언어 문해력, 난독증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난독증은 지능은 정상이지만 읽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장애로 언어에 따라 그 영향이 달라집니다. 철자와 발음이 불규칙한 영어는 난독증 환자에게 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면 한글은 논리적이고 일관된 구조로 인해 난독증 환자에게는 장애물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언어 능력이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빈부 격차를 줄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어처럼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를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면 문맹 국가의 언어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문제를 더 깊이 탐구하기로 결심한 저는 언어 교육 프로젝트 팀을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연구를 통해 인연을 맺은 한국어학과 정교수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특히 문해력 문제가 있는 어린이들의 언어 장벽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학과 교수인 정 교수와 함께 획기적인 연구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글의 구조적 단순성인 난독증, 학습자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글의 음성적 투명성과 논리적 구조가 읽기 쓰기에 어려움을 겪는 학습자들에게 어려움을 덜 줄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난독증 진단을 받은 학생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들에게 한글을 소개하고 기본 자음과 모음을 안내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영어와 다른 언어로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던 학생들이 한글을 더 쉽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소리를 해독하고 문자로 인코딩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가 높아졌습니다. 연구가 탄력을 받으면서 우리는 연구 결과를 문서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각 글자 블록의 음절에 해당하는 한글의 구성이 학습자들이 소리와 문자, 표현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명확성은 영어와 같은 언어에서 종종 발견되는 불일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난독증 학습자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정 교수와의 연구를 통해 얻은 통찰력은 저의 열정에 불을 지폈습니다. 우리는 국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연구 결과를 전 세계 교육 커뮤니티와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자들과 언어학자들이 난독증 학생들을 위한 언어 학습 프로그램에 한글을 접목하는데 큰 관심을 표명하는 등 반응은 압도적으로 긍정적이었습니다. 교육용 소프트웨어 전문 기술 기업들도 우리의 작업에 주목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난독증 사용자를 위한 언어 학습 앱에 한글을 통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협력이 시작되었고 곧 한글의 강점을 활용해 보다 포용적이고 효과적인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디지털 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프로젝트가 계속 발전하면서 저는 전담팀과 함께 한글의 힘을 활용하여 학습자 난독증 환자를 돕는 언어 학습 앱을 개발하는 야심찬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우리의 비전은 언어 학습을 즐겁고 포용적인 경험으로 만드는 접근성 높고 사용자 친화적인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앱 개발은 혁신과 발견이었습니다. 한글의 언어적 강점과 앱 개발의 기술적 측면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매력적이고 직관적인 도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주요 과제 중 하나는 사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는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앱이 난독증을 가진 학습자에게 도움이 되면서도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자 지정 가능한 텍스트 크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대비되는 색 구성표, 직관적인 탐색과 같은 기능을 통합했습니다. 또한 앱의 교육적 측면에도 집중했습니다. 한글 학습을 최대한 인터랙티브하고 몰입감 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속의 대화형 쓰기 연습, 발음 가이드 등 다양한 학습 모듈을 포함시켰습니다. 각 모듈은 학습자의 실력을 점진적으로 향상시켜 한글에 대한 탄탄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우리가 도입한 혁신적인 기능 중 하나는 증강현실을 사용하여 언어 학습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것이었습니다. 사용자가 디바이스로 사물을 가리키면 앱에 해당 단어가 발음과 의미와 함께 한글로 표시되었습니다. 이 기능은 학습의 재미를 더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언어를 일상 환경과 연결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앱 개발이 진행되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습자들과 여러 차례 사용자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학습자들의 피드백은 앱을 다듬고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학습자가 앱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관찰하여 어려움을 겪는 부분을 파악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수정했습니다.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 중 하나는 난독증 학습자 그룹을 대상으로 앱을 테스트했을 때였습니다. 한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에 흥분한 학생들의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많은 학습자들이 처음으로 문자로 된 언어에서 성공을 경험한 것이었죠. 이러한 성공은 한글의 논리적 구조와 앱의 디자인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앱 출시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이 프로젝트가 단순한 언어 학습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고 글로벌 학습자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앱의 문화 모듈을 포함시켜 한국의 풍습, 전통 역사를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학습 경험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를 키울 수 있었습니다. 출시일은 수년간의 노력과 헌신의 결정체였습니다. 한글 화문이라는 이름의 이 앱은 전 세계에서 다운로드되며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앱이 언어 학습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용자들의 감동적인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며 앱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개선했습니다. 또한 교육기관과 제휴하여 애을 언어 학습 프로그램을 통합함으로써 앱의 활용 범위를 더욱 넓혔습니다. 한글 하모니의 성공은 더 큰 포부를 위한 디딤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앱을 개발할 때 적용한 원칙을 다른 언어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꿈은 다양한 요구를 가진 학습자를 위한 언어 학습 도구 모음을 만들어 모든 사람이 언어 교육을 포용적이고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한글 하모니가 언어 학습 영역에서 계속해서 파장을 일으키면서 우리는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진정으로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언어 교육 혁신이라는 비전을 공유하는 다양한 인재들을 모아 팀을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당면한 과제는 역동적인 다학제 간 팀을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모든 사람이 언어 학습에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열정을 가진 인재를 찾았습니다. 우리 팀은 언어학자, 교육자, 기술, 전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난독증, 위기타, 학습장애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한 목표는 전 세계 학교 및 교육기관과 협력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사를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학습 자료를 제공하며 기존 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도구를 통합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도구를 가장 필요로 하는 학습자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지원에도 주력했습니다.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워크숍과 이벤트를 개최하여 무료 언어 학습 강의를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를 구축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글로벌 학습자 커뮤니티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다양하고 역동적인 팀의 리더로서 저는 깊은 목적 의식과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교육용 도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문화관의 가교를 만들고 개인에게 힘을 실어주고 더 포용적인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팀은 언어와 교육에 대한 공통된 열정으로 하나가 되어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축하하고 도전에서 배우고 언어 교육에서 가능한 것의 경계를 끊임없이 넓혀 나갔습니다. 다양한 팀원들을 모으면서 또 하나의 프로젝트가 구체화되었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자, 국제기구 관계자 등이 참여했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다양한 교육적 접근법을 탐구하고 외국어 T,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어떻게 인지 발달과 문화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저의 오랜 비전을 실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 사람으로 구성된 든든한 팀원들과 함께 우리는 에티오피아로 향했습니다.
비행기가 에티오피아의 활기찬 중심부로 내려갈 때 제 마음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에티오피아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귀에 들어온 것은 에티오피아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얽혀있는 현지 분위기였습니다. 아마라우르무어 기타 현지 언어가 섞여 있는 공기는 저에게 이국적이면서도 매혹적인 멜로디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제 임무가 단순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름다운 모자이크 문화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시골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언덕과 무성한 녹지 사이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당분간 제가 살 집이 될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따뜻한 미소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환대는 따뜻했고 저는 마을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처음 몇 주는 몰입에 빠져 지냈습니다. 마을과 주민들, 그들의 일상생활, 특히 교육 분야에서 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 마을에는 작은 학교가 있었지만 자원이 부족했고 언어 교육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모국어를 사용하지만 다른 언어를 거의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더 넓은 교육적,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이 제한적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영감을 준 유튜브 영상을 떠올리며 아이들에게 한글의 개념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단어와 구문으로 시작하여 시각적 보조 자료와 대화형 방법을 사용하여 학습 과정을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배웠고 마음을 열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새로운 단어를 외국어로 발음하고 쓸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는 아이들의 모습은 정말 보기만 해도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의 언어 학습에 한글을 접목시키면서 저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모국어로 읽고 쓰는데 어려움을 겪던 아이들이 개선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글의 단순함과 논리적인 구조 덕분에 음성학과 단어 형성의 개념을 더 쉽게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돌파구는 제 프로젝트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한글이 문해력 장벽을 극복하는데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더욱 확고해졌죠. 저는 한글과 한글의 음성학적 특성을 중심으로 게임, 노래, 스토리텔링 등을 접목해 교육 방법을 확장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언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언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였죠. 저는 현지 교사들과 함께 일하면서 제 통찰력을 공유하고 그들의 경험에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현지 언어적 전통과 한글을 혼합한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독특하고 효과적인 언어 학습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자 아이들의 진전이 뚜렷해졌습니다. 아이들은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자신감과 열정도 치솟았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마을의 부모와 어르신들도 우리가 하는 일의 가치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나이와 학력의 벽을 허물고 아이들과 함께 배우며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의 여정은 단순히 한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배움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키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언어가 세상을 향한 창의자 무한한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에티오피아에서의 활동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은 교육자들과 NGO의 관심을 끌었고 다른 지역사회에서도 유사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달라는 요청으로 이어졌습니다. 프로젝트 확장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되돌아보았습니다. 아이디어를 촉발한 유튜브 동영상에서 에티오피아의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이제 훨씬 더 큰 무언가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다양한 문화와 지역사회에서 언어 교육과 문해력 개발을 잠재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운동 말입니다. 우리는 협업을 통해 전 세계 학습자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를 되돌아보면
누구나 접근 가능하고 포용적이며 즐겁게 언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미래가 보입니다. 언어 장벽이 허물어지고 문화적 이해가 증진되는 미래 말입니다. 우리 프로젝트는 현대 사회에서 언어 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대화를 시작했고, 우리는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는 언어 교육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학습자의 다양한 요구와 세계화된 세계에서 문화적 이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포용적인 교육 시스템을 옹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운동의 리더로서 저는 언어 교육의 경계를 계속 넓히고 혁신하고 협력하고 영감을 주는 것을 사명으로 삼았습니다. 우리의 여정은 연결 이해 권한 부여를 위한 도구로서 언어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먹을 게 없잖아. 다들 먹질 못해서 비만율이 적은 거 아니야. 극소수의 잘 사는 사람만 잘 먹고 있는 거지. 그럼 실제로 한국에 가면 수많은 젓가락들 사이에 돼지만 있는 건가? 너네 한국에 가봤어? 왜 그런 말을 해? 내가 직접 갔다 왔는데 나 이상형을 만났어. 여기 한국에 가보지 않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욕하고 있는데요. 아주 늘씬한 영국 연구원이 그 말을 가로막습니다. 도대체 이 영국 여자는 왜 한국 사람 편을 들어주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브루킹이며 영국에서 생물학 박사를 취득하고 사람들의 몸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서 비만 연구소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무슨 박사나 한 사람이 비만 연구소에 취직하냐고 묻겠지만 영국에서는 비만이 아주 심각한 이슈이기 때문에 이런 연구소에 입사하면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할 수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하는 영상에 영국인들이 달려가서 울부짖곤 하는데요. 그리고 영국인들이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뚱뚱하다와 영국인들의 뚱뚱하다의 기준은 도대체 얼마나 다른 거야? 이 정도로 지금 영국의 비만율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요. 사실 영국의 비만율은 질 좋은 음식을 얻기가 어려운 데에 있어요. 요즘 저희의 연구는 건강하고 간단한 식품과 비만율의 상관관계예요. 최근 세상의 트렌드는 집에서 음식을 해먹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는 음식으로 비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관심이 많거든요. 특히 저희 연구소가 주목하고 있는 곳은 일본과 한국이었어요. 두 나라 다 눈에 띄게 비만율이 서양보다 낮았거든요. 저는 한국으로 출장을 가고 제 동료인 에스파는 일본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좋았어요. 요즘 한국은 정말 영국 문화를 장악하고 있거든요. 특히 한국 아이돌들이 잘 꾸민 모습이나 마른 모습을 보고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궁금한 점이 많았거든요. 도시를 거닐다 보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하는 녹지 공간과 공원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로에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을 위해 자전거 도로가 따로 있었고 조깅이나 산책을 하는 사람을 위한 도로가 따로 조성되어 있었어요. 활기찬 도시 서울을 여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는 한강을 따라 펼쳐진 광활한 녹지 공간인 한강공원을 아침마다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공원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조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빠른 속도로 달리는 젊은 직장인, 여유로운 속도로 조깅하는 노년층, 함께 여유롭게 달리기를 즐기는 친구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돈을 내지 않고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어요. 이 광경은 감동적이었고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기 위해 단합된 커뮤니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리듬이 있었고 공원의 자연 환경과 조화를 이루며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한강 풍경을 찍다가 저도 모르게 자전거 도로의 중간에 서 있었는데요. 저를 주목해서 보고 있던 조깅 클럽 분들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빠른 속도로 달려오는 자전거를 보고 피하세요 하고 제 팔을 잡아 끌어주신 거죠. 저는 처음에는 제 팔을 허락도 없이 당겼다는 사실에 몹시 불쾌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더니
조인 클럽에 있었던 한 남자분이 정중한 말투로 팔을 그냥 당긴 건 죄송해요. 자전거가 너무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를 낸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저를 도와준 사람한테 화를 낸 것이니까요. 상황 파악을 한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역시 한강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건지 한국인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정말 잘생기고 몸이 좋은 사람이 있었어요. 영국인들은 어떻게든 근육을 크게만 만들려고 해서 부담스러울 때가 가끔 있는데 정말 완벽한 몸이었어요. 말랐지만 근육이 탄탄하게 있었거든요. 저는 저도 모르게 너무 감사해서 그런데 번호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분은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말하면서 그냥 가셨습니다. 한강을 배경으로 펼쳐진 풍경은 고요함을 더했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이른 아침에 햇살을 반사해 조깅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그림 같은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 참가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강공원의 아름다움은 경치뿐만 아니라 평화로우면서도 활기창, 신체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깅하는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조깅이 포용적인 운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지한 운동선수부터 가볍게 조깅하는 사람까지. 공원은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포용적인 측면은 서울에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의 접근성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본격적으로 음식에 대해 연구해야 했어요. 첫 식사는 한국의 가정식이라는 백반을 제공하는 곳에 갔어요. 정말로 많은 한국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인인 찌개가 한 그릇 나와 있었고 쌀밥, 소시지, 구이, 김치, 콩나물, 무침과 같은 반찬들이 많았어요. 단순히 맛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무겁지 않고 포만감을 주는 균형 잡힌 식사였습니다. 특히 다양한 반찬은 사람들이 채소를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거의 매일 이 식당에 왔어요. 식당은 매일 다른 요리를 제공해 주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영국은 매일 패스트푸드를 먹어야 하고 건강한 음식은 샐러드에 불과하거든요. 샐러드를 어떻게 매일 먹을 수 있겠어요? 샐러드를 먹고 몸에 안 좋은 음식을 폭식하는 일의 반복이죠. 하지만 한식은 반찬을 매일 간단하게 바꿔가면서 다양한 음식을 먹게끔 제공해 주는 것이었죠. 한식을 계속 탐험하면서 이 균형이 한식에 반복되는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음식이 아니라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길거리 포장마차에서는 매콤한 떡볶이부터 신선한 과일까지 다양한 건강식을 제공했습니다. 고향에서 익숙했던 패스트푸드 문화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이 건강한 식습관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만 천국은 아니었습니다. 서울의 인프라는 피트니스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꿀 수 있는 곳이었죠.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매일 출퇴근할 때 걷기를 장려했습니다. 게다가 거의 모든 구석에 시설이 잘 갖춰진 체육관과 피트니스 센터가 있고 심지어 24시간 운영하는 곳도 있어 놀랍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웠던 것은 사람들의 전반적인 체격이었습니다. 제 동료가 묘사한 것처럼 다소 연약해 보이는 일본인의 모습과는 달리 한국인은 강인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그것은 혹독한 보디빌딩이 아니라 활동과 절제를 중시하는 라이프 스타일에서 비롯된 체격이었습니다. 연구를 위해 조사를 거듭할수록 한국인의 건강 비결은 어느 한 가지 요인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작은 습관들이 모여 큰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측면 중 하나는 식습관이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아침 식사는 눈을 뜨게 했습니다. 저는 작은 식당에 들러 전통적인 아침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밥과 김치, 야채와 생선을 곁들인 다양한 반찬 등 여러 가지 음식이 소량씩 차려져 있었습니다. 영양이 풍부하면서도
담백해서 무겁고 기름진 아침 식사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저는 신선한 농산물의 풍요로움에 놀랐습니다. 과일과 채소 가판대가 곳곳에 있었고 상인들은 다채로운 현지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식단의 또 다른 필수품인 해산물도 풍부했습니다. 이러한 신선한 식재료가 한국 요리의 근간이며 자연의 맛과 영양을 강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띄는 또 다른 측면은 식사량 조절이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다양하고 풍미가 풍부하지만 적당량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많이 먹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양을 제공해주지만 기본적으로 먹는 양이 영국과는 달랐어요. 이는 가정뿐만 아니라 식당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식이 아닌 만족할 때까지 먹도록 장려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음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울거리 자체도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장려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서울은 넓고 깨끗한 인도와 잘 관리된 공원이 있는 것이 좋은 천국 같은 도시였습니다. 가장 바쁜 시간대에도 사람들이 출근길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을 선호하며 일상생활의 운동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 사이에서 하이킹이 인기가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도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등산로를 자주 찾습니다. 주말에는 가족이나 친구들이 함께 등산을 하는 경우가 많았고 등산은 신체적 활동인 동시에 사회적 활동이기도 했습니다. 하루가 끝나갈 무렵 저는 서울 사람들의 습관과 일상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그들의 접근 방식은 엄격한 식이요법이나 극단적인 운동이 아니다. 건강한 선택을 일상에서 자연스럽고 즐겁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서울시의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은 건강을 고려한 인프라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입니다. 도시 곳곳에 편리하게 위치한 스테이션은 사람들이 운전 대신 자전거를 선택하도록 장려했습니다. 자전거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일상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든 운동의 한 형태였습니다. 또한 많은 공공장소에서 야외 피트니스 장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간단한 프로바부터 복잡한 운동기구까지 이 시설들은 잘 관리되어 있었고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널리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시 당국이 투자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저는 연구를 위해서 강남역에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지하철에서 제가 본 한국 사람들은 10명 중에 1명 정도만 뚱뚱하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적었거든요. 정말 다양한 비만 클리닉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들 조절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사실이었어요. 심지어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헬스클럽과 피트니스 센터를 정말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다들 건강에 투자하면서 살아간다는 증거였죠. 또한 건강 관행에서 가족의 역할도 관찰했습니다. 가족 식사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이었고 단순히 함께 식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가족끼리 밥을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하니까 천천히 먹을 수 있는 문화가 생기는 것이었어요. 서울에서의 5째 날은 한식의 깊이와 다양성을 탐험하는 미식 모험으로 채워졌습니다. 한식의 균형 잡힌 식단은 이미 경험했지만 음식에 대한 전통적 접근 방식과 현대적 접근 방식이 어떻게 한국인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하루는 한국 전통시장 방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신선한 채소, 다양한 종류의 생선과 육류, 각종 향신료와 양념 등 식재료의 종류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한국 요리의 본질, 즉 각 재료의 자연스러운 맛과 영양가를 존중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음식점은 김치, 두부, 돼지고기로 만든 매콤한 찌개인 김치찌개 전문점이었습니다. 매콤하고 고소한 맛과 약간 새콤한 맛이 완벽하게 어우러진 찌개는 한국 요리의 발효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엿볼 수 있는 음식이었습니다.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은 한국인의 식단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으로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는 프로바이오틱스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서 저는 반찬의 세계를 발견했습니다. 이 작고 맛깔스러운 반찬은 거의 모든 한식 식사에 곁들여집니다. 절임, 채소부터 양념, 고기까지 다양한 반찬은 메인 요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반찬은 식사의 다양성을 더할 뿐만 아니라 한 번에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저녁에는 유명한 바비큐 레스토랑에서 삼겹살을 맛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고기를 감싸는 다양한 잎채소, 마늘, 발효된장 등이 균형 잡힌 식사였습니다. 고기와 채소 및 기타 양념이 균형을 이루는 이 식단은 과하지 않으면서도 풍성한 음식을 즐기는 한국인의 식습관을 강조했습니다. 요리 여정 내내 저는 균형과 절제의 중요성이라는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요리는 엄격한 식단 규칙보다는 다양한 음식을 알맞은 양으로 즐기는 것에 더 중점을 두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서울의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하이킹, 배드민턴, 농구와 같은 활동의 인기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하이킹은 서울 근교산에는 모든 수준에 맞는 다양한 트레일이 있어 어른들이 좋아하는 취미로 자리 잡아 있었어요. 이러한 활동은 단순히 건강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가와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눈에 띄는 한 가지 측면은 운동이 일상생활에 통합되었다는 점입니다. 서울에서 피트니스는 체육관이나 운동장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첫 번째 깨달음은 한국인의 건강에서 식생활의 역할이었습니다. 신선한 재료와 적당한 양을 강조하는 한식의 균형과 다양성은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한국 요리에 흔히 사용되는 발효는 풍미를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요리의 다양성은 식사가 단순히 생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즐겁고 건강한 경험이 될 수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도시 인프라도 또 다른 핵심 요소였습니다. 광범위한 대중교통망, 공원, 보행자. 친화적인 거리를 갖춘 서울의 디자인은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장려했습니다. 공공운동시설과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은 활동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더욱 촉진했습니다. 이처럼 운동이 일상에 통합되면서 모든 연령층이 자연스럽게 운동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한국을 차별화한 것은 문화적 측면이었습니다. 공동체 의식과 공동의 책임감이 모든 곳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공원에서 단체 운동을 하는 것부터 공공장소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까지 공동체의 복지에 대한 강한 소속감과 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정신에 건강과 웰빙을 추구하는 문화가 있었어요. 가족의 가치와 사회적 규범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식사는 단순한 식사를 넘어 가족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전수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영국으로 돌아가서 일본에서 간 친구와 보고서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친구는 발표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너 배고프지 않았냐? 배가 고플 일이 뭐가 있어? 나는 배고파서 죽는 줄 알았다. 일본 사람들이 마른 이유는 그냥 안 먹어서야. 양이 진짜 적어 다들 그만큼만 먹고 사니까 살이 찔 수가 없어. 영국인이 가면 세 그릇은 시켜 먹어야 할 것 같아. 저는 친구의 발표를 들으면서 친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일본인들은 한 그릇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문화가 있고 아주 적은 양의 밥만 먹더라고요. 실제로 칼로리가 아주 적었어요. 또한 개인주의적인 문화가 강해서 헬스장이 비싼 편이었어요. 다들 집에서 운동을 하긴 하지만 서울처럼 즐기는 문화가 없었죠. 친구는 한 번도 조깅 클럽을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강남으로 출퇴근을 조깅으로 하는 사람도 봤었는데 말이죠. 발표가 끝나고 첫날 한강에서 조깅을 하면서 절 구해준 남자를 잊을 수가 없다고 친구한테 자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말하기를 일본인들이 정말 마르긴 했는데 몸이 좋은 사람들은 없었대요. 정말 키가 작아서 다들 자기 정도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뭔가 운동을 하는 분위기가 있지는 않고
나이가 적으나 많으나 다들 적게 먹고 적게 움직여서 몸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했죠. 저는 한국에서는 유리 건물 사이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보였다고 말했어요. 친구는 억울해했어요. 한국에 대해 관심이 더 많은 사람은 자기였는데 저를 한국으로 보냈다고 말이죠. 저는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제 생활을 반성하기도 했어요. 퇴근 이후에도 열정적으로 건강을 위해 사는 한국 사람들이 아주 멋있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정신과 외관을 모두 바꾸고 싶다면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또 미쳤니? 한국 남자를 만나면 죽는 거야.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그런 남자한테 여기 벨라루스 엄마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면서 너는 이제 죽을 수도 있다고 딸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벨라루스에서 살다가 지금은 한국으로 귀화를 한 매친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행을 많이 다녔죠. 처음에는 유럽 방방 곳곳을 여행했고 그 뒤에는 러시아도 다녀왔어요. 결국 나중에는 이걸로도 제 갈등이 채워지지 않아서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신청했죠. 저희 부모님은 저를 과부로 했어요. 저는 외동딸이었거든요. 하지만 자식을 이기는 부모는 없다고 저는 제 도전을 멈출 수 없었어요. 그때 저는 호주 시골의 농장에서 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일은 힘들었지만 보수가 더 좋았고 숙소도 제공되었죠. 농장은 광활했고 밭이 눈에 보이는 한두 끝도 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루 일과가 길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갖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했어요. 자결하는 태양 아래서 포도를 따느라 손은 거칠어지고 얼굴은 검게 그을렸죠. 즐거운 시간이었지만 저는 종종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벨라루스의 친숙함이 그리웠어요. 이곳에 오기로 한 결정에 의문을 품은 밤도 많았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올 가치가 있었을까? 저는 제 자신을 찾고 제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 되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매일 다짐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잔뜩 사들고 돌아오는 길에 한 무리의 남자들이 제 뒤를 따라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도를 높였지만 그들은 저를 따라잡았습니다. 그들이 가까이 다가오기 시작하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그때 형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자기야 같이 가자고 했잖아.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뒤에서 계속 따라오고 있었어요. 아무렇지 않게 걸어가세요. 저희는 마치 연인인 것처럼 팔짱을 끼고 큰 길까지 같이 걸어갔어요. 저는 형진이의 현명함에 놀랐어요. 물론 이건 정말 슬픈 일이지만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은 잘 건드리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깡패들과 맞서 싸우지 않고 빠른 상황 대처 능력으로 이상한 사람들이 물러가게 한 것이었어요. 형진이는 걱정이 된다고 저를 농장까지 데려다주며 제가 안전한지 확인했어요. 저는 떨렸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날부터 형진 씨와 저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처럼 키가 크고 선한 눈매와 온화한 미소를 지녔습니다. 그도 농장에서 일했지만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어요. 이는 트랙터를 몰았거든요. 이와 함께 일하면서 농장에서의 힘든 날들이 더 쉬워졌습니다. 눈 피는 꽃, 화려한 웃는 물총새 등 아주 사소한 것에서 기쁨을 찾을 줄 아는 친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꿈, 자연에 대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그의 열정과 친절함에 이끌렸어요.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우리의 우정은 그 이상의 무언가로 꽃을 피웠습니다.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사랑이었죠. 하지만 형진의 비자가 거의 끝나갈 무렵 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헤어진다는 생각은 견딜 수 없었어요. 저는 형진이를 도저히 놓아줄 수가 없었어요. 이전까지는 새로운 것만 찾아다니던 저에게 변화가 온 거죠.
우리는 헤어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함께한 마지막 밤은 약속과 눈물의 작별 인사로 가득 찬 씁쓸한 밤이었습니다. 형진이가 떠난 후 농장은 더 허전하고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형진이가 몹시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매일 영상통화와 메시지로 서로의 삶을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대륙을 가로지르는 달이이자 먼 거리의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빛이었습니다. 농장에서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다음 모험을 위해 돈을 모으며 바쁘게 지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항상 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미래를 계획했고 대륙을 넘나드는 삶을 계획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서로 다른 두 세계를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어느 날 형진이와 영상 통화하면서 농사일에 대한 불만과 다시 보고 싶은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때 형진이가 한국으로 오라고 제안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지만 형진이가 잘한 나라니까 완벽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예약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도시는 전통과 현대가 활기차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고 고궁이 우뚝 솟은 고층 빌딩과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거리에는 활기가 넘쳤고 공기는 길거리 음식의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압도적이었지만 좋은 의미에서 최고의 도시였습니다. 성진이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평진을 다시 만나고 그의 품에 안기니 마치 집에 돌아온 것 같았어요. 평진은 이새롭고 신나는 세상에서 저희 닭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한강을 따라 걷고 경복궁을 방문하고 온갖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맛보며 서울을 함께 탐험했습니다. 저는 서울을 사랑하게 됐지만 무엇보다 이와 더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복은 잠시뿐이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을 때 엄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다는 소식을 듣고 엄마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한국 남자를 사귀어서 한국에 정착할까봐 더 걱정하셨죠? 너 미쳤니?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어떤 상황인지 몰라. 벨라루스는 전쟁 중도 아닌데. 우크라이나와 가깝다는 이유로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있는지 모르니. 엄마, 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저랑 통화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 한국은 더 심각한 나라라는 건 알아. 한국은 휴전국가야. 언제 전쟁이 터질지도 모르는 나라라고. 지금 내 옆에 있는 내 남자친구도 전쟁이 시작되면 그냥 죽는다는 얘기야. 그게 내 남자친구만 죽는 것 같니? 너도 죽는다는 거야. 한국 남자를 만나면 다 죽는다고. 저는 엄마를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했지만 엄마는 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대화는 긴장감이 감돌았고 말다툼과 눈물로 가득 찼습니다. 엄마가 형진과의 관계와 제 선택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벨라루스로 돌아왔을 때 저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제 마음은 여전히 형진이와 함께 한국에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계속했고 언제 다시 함께할 수 있을지 매일 카운트다운을 하며 기다렸습니다. 이제 저는 다른 나라로 가는 게 아니라 형진이와 한국에서 결혼을 할 생각밖에 없어. 그런데 점점 몸이 이상해졌어요. 저는 처음에는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상사병에 걸린 줄 알았습니다. 엄마는 꾀병이라고 생각해서 저랑 말도 하지 않다가 제가 구토를 하는 것을 보고 병원을 데려갔어요. 저는 림프종 진단을 받았습니다. 저는 두려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형진이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헤어지자고 했어요. 형진이가 이제는 싫어졌다고 했죠. 엄마는 이때쯤부터는 태도가 달라지셨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인생인데 딸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계속 만났으면 하셨죠? 저는 그래도 더 이상 형진이의 앞날을 망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형진이는 큰 충격을 받았지만 제게는 여전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형진이는
제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눈치였죠. 끈질기게 연락한 그는 제가 최고의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라고 권유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 번 인생을 바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진의 도움으로 저는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치료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증명하는 여정이기도 했습니다. 치료는 육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주는 매 순간 제 곁을 지켜줬어요. 병원에 갈 때마다 제 손을 잡아주고 울고 싶을 때 웃어주고 절망에 빠졌을 때 희망을 주었습니다. 치료 중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병문안을 오셨어요. 엄마는 형준 씨와 그의 가족들이 저에게 보여준 사랑과 보살핌을 보셨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친절함과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경험하셨습니다. 엄마의 두려움과 편견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엄마가 걱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나라라는 것을 아신 것 같았어요. 엄마의 걱정은 형진이가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보고 모두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또한 형진이는 엄마에게 아주 잘했어요. 저를 병실에 두고 엄마와 관광을 나간 적도 있었어요. 엄마는 그날 아주 행복해 보였어요. 제가 회복하면서 우리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우리는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축복 속에 결혼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뜻밖의 영웅이었던 형진 씨는 진정한 사랑에는 국경과 한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치료와 엄마와의 아름다운 화해 이후 형진과의 관계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사랑에 빠진 커플이 아니라 함께 폭풍우를 이겨낸 동반자였습니다. 한국에서의 회복 기간은 육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복지와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발음이 서툴렀지만 점차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은 인내심이 많은 선생님이셨고 저의 작은 성취에도 항상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습니다. 저는 전통 풍습과 한국인의 생활 방식, 그리고 음식에 대해 배우는데 몰두했습니다. 김치부터 불고기까지 모든 식사가 모험이었죠. 형진 씨의 가족은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하며 딸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특유의 따뜻함과 환대를 보여주었습니다. 가족들의 수용은 낯선 땅에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었고 제가 회복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단순히 좋은 시간만 함께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결혼식을 계획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벨라루스와 한국의 전통이 어우러진 결혼식은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식 날은 마법 같았어요. 저는 전통 한복을 입고 한국 사극에 나오는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어요. 형진 씨는 한국 전통 자수가 들어간 한복을 멋지게 차려입었죠. 벨라루스와 한국의 가족들은 미소와 몸짓으로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함께 어울렸습니다. 두 사람뿐 아니라 두 문화가 하나가 되는 사랑의 축제였습니다. 결혼식 후 형진 씨와 저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영어를 가르치는 직업을 구했어요. 형진이는 트랙터와 포크레인을 무는 기술자였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일을 할 수 있었죠. 우리는 당분간 한국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나라를 다녀본 저는 한국만큼 편안한 나라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아마 림프종을 진단받지 않았더라도 한국에 살았을 거예요. 한국은 사람과 문화, 모든 것이 완벽한 나라니까요. 우리는 서울의 작은 아파트를 세를 얻어 첫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행에서 얻은 기념품과 가족 사진으로 가득 찬 아늑한 공간이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현대와 전통이 조화를 이루는 곳이었어요. 저는 한옥과 최첨단 기술이 어우러진 도시의 에너지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지하철을 타는 법,
남대문 시장에서 흥정하는 법, 한강의 고유함을 즐기는 법을 배웠죠. 서울은 제게 제2의 고향이자 평화와 목적을 찾은 곳이 되었습니다. 형진 씨와 저는 부부로서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고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법을 배웠죠. 우리의 사랑은 매일 새로운 교훈과 경험을 가져다주는 여정이었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는 주변 사람들의 회의적인 시선과 우려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친구와 가족들은 우리가 어떻게 대륙을 가로지르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의심의 순간도 있었지만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끊임없이 심어주었습니다. 한국으로의 이주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우리의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모험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도약이자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증거였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설렘과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피해 가족들의 우려를 고려할 때 한국행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특히 엄마는 걱정이 많으셨죠? 한국 문화와 가족에 대한 동경은 커졌지만 멀리 떨어져 있는 제가 잘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많으셨죠. 엄마의 걱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직장, 친구, 벨라루스에서의 생활 등 익숙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외국에서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으니까요. 엄마는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제가 겪게 될 어려움에 대해 걱정하셨습니다. 또한 언론에서 종종 선정적으로 보도되느니 지역의 지정학적 상황도 걱정하셨죠. 전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많은 밤을 어머니와 이야기하며 보냈습니다. 형진 씨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생활할 것인지,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지원 시스템,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제 자신의 설렘과 준비 상태 등 우리의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형진 씨도 이런 대화에 동참하며 자신의 헌신과 우리가 만들어갈 삶에 대해 안심시켰습니다. 한국으로의 이주는 감정의 소용돌이였습니다. 이와 함께할 수 있다는 설렘과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죠. 제가 떠나던 날 엄마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엄마는 사랑과 격려의 말을 속삭이시며 그간 모진 말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하셨어요. 깊은 감동의 순간이었고 제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씨와 그의 가족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들의 따뜻함과 환한 미소는 저를 집처럼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있는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로 이사했고 그곳을 우리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신혼여행을 즐기며 도시를 탐험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는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언어의 어려움을 겪었고 일상적인 대화에서 종종 길을 잃고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문화적 차이도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해야 하는 것과 벨라루스에서 해야 하는 것은 차이가 있었어요.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고 영주는 저를 이해해야 했어요. 그래도 사랑은 식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형진이는 저의 버팀목이었어요. 그는 인내심을 가지고 제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한국의 관습과 에티켓을 가르쳐주며 끊임없는 지원군이 되어주었습니다. 함께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면서 언어 실력 향상은 물론 유대감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는 동안 엄마의 걱정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자주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고 한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물어보셨죠. 저는 엄마께 제 소식을 자주 전해드리고 힘들었던 일과 기뻤던 일들을 공유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행복하고 잘 적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엄마도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가장 가슴 벅찬 경험 중 하나는 씨의 가족이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였을 때였습니다. 가족 모임이나 경조사, 심지어는 소소한 일상의 순간에도 저를 포함시켰어요. 가족끼리 여행을 가고 같이 제사를 치르는데도 저를 꺼주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저는 한국에서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친구도 사귀고 한국어 실력도 늘었고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시작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낯선 땅이 아니라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엄마의 한국 방문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정착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형진 씨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의 걱정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고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고 서로에 대한 헌신도 강화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라면 어떤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곁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형진네 가족들과도 더 깊이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가족 다 같이 김장을 하는 날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 과정이 너무 신기했어요. 분명히 흰색 배추가 정말 김치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먹던 김치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힘은 들었지만 재미있었어요. 여정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함께 부딪히며 우리의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더 잘 소통하고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고 작은 순간에서 기쁨을 찾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 시기에 다문화 생활을 담은 제 블로그가 인기를 얻었습니다. 블로그는 저희의 경험을 공유하고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었죠.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우리 이야기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덕분에 저는 계속해서 글을 쓰면서 여행의 즐거움뿐 아니라 어려움도 공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생활에서 가장 가슴 벅찬 일 중 하나는 씨 가족과의 유대감이 강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단순한 사돈이 아니라 제2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전통을 받아들이며 축제와 명절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웃음과 사랑이 가득한 소중한 순간들이었고, 이제 한국도 제 고향이라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